나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다. 엄마는 그런 나를 혼자 키우면서 악착같이 일했다. 결혼하자마자 세상을 떠난 아빠가 남긴 재산은 하나도 없었다. 친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엄마 혼자 밀어붙였던 결혼이었기에 도움을 구할 곳도 없었다. 엄마는 일을 쉬지 않았는데 자주 잘리기도 했다. 내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식사동에 있는 고깃집, 대화역 근처에 있는 보험회사 콜센터, 라페스타에 있는 화장품 가게, 마두역에 있는 모텔에서 밤 늦게까지 일했다. 그러다가 지금 사는 곳 근처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 열무와 얼갈이 배추를 주로 기르는 곳인데 늘 일손이 부족했다. 그래서 파주나 김포, 강화도에서 오는 할머니들과 외국인 노동자가 끊이지 않았다. 그분들에게 밥을 해주는 게 엄마의 일이었다. 가끔은 고무장갑을 벗고 목장갑을 끼고 나가서 함께 열무를 뽑고 묵기도 했다. 엄마는 아빠와 어떻게 만났는지 내게 얘기해 주지 않는다. 아마도 2002 월드컵 때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게 내 추측이다. 내 생일을 생각해보면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나는 일산의 대표적인 쇼핑몰 라페스타가 개장한 날에 태어났다. 엄마한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나이 먹고 낳는 바람에 네 몸도 약하다라며 자기 탓을 하는 것이었다. 어릴 때는 한 번씩 다 아프기도 하지 않느냐고, 나는 아팠을 때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말해도 엄마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엄마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 조금만 참아 우리 딸. 엄마는 어릴 때부터 내게 이 말을 자주 했다. 퇴근하고 돌아와 혼자 잠든 내 몸 위로 이불을 덮어줄 때, 반찬 타박을 포함해 온갖 철없는 투정을 부리며 울 때도 그랬다. 어릴 때를 생각하면 엄마한테 미안한 게 많다.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해주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해주지 못해 얼마나 미안했을까. 자신을 위해서는 100원 한 푼도 안 쓰는 엄마였는데.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도 미안하다며 조금만 참으라고 했다. 다음에는 꼭 함께 하겠다고. 초등학교 졸업식 때까지는 그게 서운했다. 중학교 졸업식 때 내 키는 이미 엄마보다 훌쩍 컸다. 그날 밤 엄마에게 나도 이제 다 컸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한 건 지금 생각해도 잘한 일이었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엄마는 내가 남긴 짜장면 소스에 밥을 말아 소주 한 병을 비웠다. 운동을 시작하면서 나는 갈수록 건강해졌지만 엄마는 갈수록 아픈 곳이 많아졌다.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는 날이 일주일에 하루, 이틀로 늘어나자 결국에는 병원에 갔다. 처음에는 동네 병원과 보건소를 들락거렸다. 그래도 차도가 없자 점점 더 큰 병원을 갔다. 검사비만 많이 나온다며 투덜거리던 엄마는 자기 몸에 그렇게 큰 병이 자라고 있는 줄 상상도 못했다. 복싱 대회에 나간 건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였다. 내가 처음으로 치른 대회는 전국 복싱 선수권 대회였다. 할배는 나를 여고부도 아닌 일반부에 등록했다. 전국체전이나 국가대표 선발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자기 지역에서 복싱으로 이름 좀 날린다는 이들이 모인 대회였다. 여자 복싱도 남자처럼 머리에 헤드기어를 쓰고 치아 보호를 위해 마우스피스, 급소를 보호하는 프로텍터 컵을 착용한다. 여기에 가슴 보호대와 머리망이 추가된다. 헤드기어는 갑갑해서 빨리 벗어던지고 싶고, 가슴 보호대는 입고 벗을 때마다 너무 불편하다. 그래도 장비를 착용해야 링에 오를 수 있다. 경기는 3분 3라운드로 진행됐다. 체력이 좋아져서 그런지 토너먼트를 거쳐 결승전을 치를 때도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첫 경기에서 만난 최고생 언니는 판정승으로 겨우 이겼고,
두 번째 경기에서 만난 30대 아주머니는 KO로 이겼다. 링 바닥으로 쓰러뜨린 건 아니었고 코피가 멋지않자 주심이 TKO로 경기를 중단시켰다. 결승전에서 만난 대학생 언니는 전국대회 경력이 많은 베테랑이었다. 그래도 결승전까지 올라오는 게 생각보다 훨씬 쉬웠고 상대 인상이 순해 보여서 긴장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이 울리고 주먹을 맞대는 순간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왼손 잽으로 헤드기어를 툭툭 건드리고 빠지는 걸 반복하다 내가 다가가면 원투를 던지며 밀어냈다. 나보다 10cm는 작았는데 발이 빨랐다. 나는 계속 링 가운데를 지켰지만 주도권을 가진 건 아니었다. 그녀는 빠른 스텝으로 내 주위를 돌며 야금야금 점수를 먹었다. 약이 올라서 다가가면 등이 링에 닿을 때까지 뒷걸음질을 치다 끌어안고 시간을 벌었다. 서아야, 정신 차려! 끌려가지 마! 할배가 링 코너 아래에서 고래고래 지르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귀로는 들렸지만 뇌로 해석할 수가 없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2라운드가 끝났다. 나는 처음 글러브를 끼고 허우적거리던 초보자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내내 상대의 노련한 경기 운영에 끌려다녔다.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 링 코너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았다. 고작 2라운드를 뛴 건데 그동안 치른 경기 전체를 합친 것보다 힘들었다. 300g도 되지 않는 글러브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팔을 아래로 떨어뜨린 채 헉헉거리며 할배에게 물었다. 지고 있죠? 말하지 말고 숨 쉬어. 말은 내가 할게. 네, 대답도 하지 마. 이제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땡, 3라운드가 시작됐다. 상대는 똑같은 패턴이었다. 키가 작은 선수면서 아웃복싱 스타일을 이어갔다. 2분이 지날 때까지 그녀는 접근했다가 톡 치고 몸을 빼는 걸 반복했다. 내가 쫓아가면 뒷걸음질을 치다가 껴안거나 빈틈을 노려 내 배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무게중심을 뒤에 둔 채여서 힘이 실린 건 아니었다. 관중이 보기에 지루한 경기였다. 자꾸 끌어안으니 상대에게 클린치 파울을 주거나 경고라도 하는 게 맞는데 주심은 브레이크를 외치며 우리를 떼어내기만 했다. 관중석에서 야유가 흘러나왔다. 자꾸 마음이 조급해졌지만 참고 견뎌야 했다. 1분! 할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상대가 다시 다가와 잽을 던지고 뒤로 물러섰다. 성큼성큼 다가가니 왼손으로 잽을 날리기에 그대로 맞아주었다. 그러자 오른손 스트레이트를 던지는 신용을 하더니 옆 걸음을 밟으며 코너 쪽으로 피했다. 안면 부위를 가린 그녀의 가드 위로 전력을 다한 주먹을 연달아 날렸다. 퍽, 퍽, 퍽. 내 힘에 밀려 언니의 등이 링 코너에 닿았다. 펑! 내 왼손 훅이 복부에 들어갔다. 결승전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제대로 주먹이 닿았다. 본능적으로 그녀의 팔이 내려간 틈을 타 앞면을 향해 오른손 스트레이트를 날렸다. 펑! 연타가 터졌다. 당황한 그녀가 끌어안으려고 손을 뻗으며 다가왔지만 뒷걸음치며 피했다. 그러자 상대는 나를 쫓아오는 대신 코너에 머물렀다. 할배가 말한 대로였다. 다시 다가가 가드 위로 주먹을 날렸다. 퍽! 퍽! 점수를 얻는 공격이 아님에도 체중을 실었다. 아까 맞았던 복부를 의식하라는 의도였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오른손으로 훅을 날리려고 하자 그녀는 상체를 웅크렸다. 하지만 내가 쏘아 올린 훅의 종착지는 왼쪽 턱이었다. 퍽! 나는 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오른쪽으로 크게 흔들리면서 눈동자가 풀리는 장면을.
그 상황에서도 주심은 경기를 멈추지 않았다. 주심이 아직 안 멈췄잖아. 서아, 더 때려! 그때까지 할배의 모든 지시를 따랐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쓰러지지만 않았을 뿐 두 발로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 상황에서 위에서 내리꽂는 주먹 한 방으로 상대를 완전히 쓰러뜨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프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할배는 나중에 얘기했다. 나는 프로가 아니었기에 그 한 방을 참았다. 땡. 3라운드를 마치는 공이 울렸다. 얄미운 전략을 들고 나와 끝까지 버틴 언니와 질질 끌려다니다가 힘과 전략으로 역전한 나는 서로를 끊어 안았다. 언니가 우는 게 몸을 통해 느껴져서 나도 괜히 눈물이 나왔다. 우리는 한동안 끌어안은 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했다. 채점 결과가 나오자 주심이 내 팔을 높이 들어주었다.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이었다. 그렇게 나는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챔피언이 되었다. 그나마 내가 뛰는 체급에 등록 선수가 가장 많다고는 해도 여자 복싱이 워낙 선수층이 얇으니 가능한 일이었다. 챔피언이 되고 나서야 확신했다. 나는 복싱을 사랑한다. 소질도 있다. 복싱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힘든 훈련도 견딜 수 있다. 링 위에 올라가기 전부터 온몸을 감싸는 그 긴장마저 즐긴다. 피투성이가 되어 링 바닥에 쓰러지더라도 좋다. 지긋지긋한 닭가슴살과 보충제도 참을 수 있다. 단짝 에스리는 중학교 3학년 때 기어이 데뷔조에 들어가 숙소 생활을 시작했다. 학교에서 얼굴 보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연락도 잘 안 됐다. 함께 숙소를 쓰는 동료들과 휴대폰 하나를 돌렸었는데 걸리면 큰일이란다. 내가 볼 때 에스리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날씬하다. 춤도 노래도 최고다. 그런데 에스리는 자기가 회사에서 가장 뚱뚱하고 못났고 실력도 떨어진다며 늘 우울해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연습과 레슨의 반복이 지겹다고 했다. 잠을 푹 자는 게 소원이란다. 데뷔를 앞두고는 휴가마저 없어져서 집에도 가지 못했다. 에스리는 원래 R&B 가수를 하고 싶어 했다. 소속사에서도 처음에는 솔로 가수로 훈련을 받았다. 한국을 떠난 적 없고 영어도 잘 못하면서 노래만 불렀다 하면 흑인 특유의 소울이 느껴졌다. 우리 집에서도 노래를 불러준 적이 있는데 그럴 때면 멀리 일산 MBC 건물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됐고 미관 광장에 있는 오뎅탑은 자유의 여신상이, 라페스타는 타임스퀘어가 됐다. 난 헤이즈보다 에스리 네 목소리가 더 좋아. 야, 그거 너무 나간 거 아니야? 그래도 기분은 좋네. 너 나중에 잘 나간다고 나 모른 척하면 안 된다. 너야말로 챔피언 돼도 생각이 없기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우리는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나는 한국 챔피언이, 에스리는 한국 최고의 가수가 되자고 했다. 몇 달 뒤 나는 챔피언이 되었고 얼마 뒤에는 에스리도 데뷔를 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준비했으니 6년 만에 꿈을 이룬 것이다. 걸크러쉬한 힙합 음악, 고급스러운 섹시함이 컨셉이라는 4인조 걸그룹에서 막내인 에스리는 메인 보컬을 맡았다. 싱글 앨범을 출시했고 그것이 그 그룹의 마지막 성과가 됐다. TV에도 한 번도 못 나오고 해체됐다. 노래가 문제였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매력이 없었다. 전반적인 느낌은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시절 2NE1을 따라한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달라도 너무 달랐다.
우선 곡 대부분을 차지하는 랩 파트는 라임부터 억지스러웠다. 기본적으로 가사를 알아듣기 힘든 데다 아무리 쥐어짜도 발성이 약해서 걸크러쉬와는 거리가 멀었다. 무엇보다도 내게는 에스리가 맡은 보컬 파트가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이라이트인 훅 부분에서 중독성을 노리겠다는 욕심이 지나쳤다. 박봄처럼 소름이 돋게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촌스러워서 닭살이 돋을 정도였다. 과도한 오토튠 때문에 에스리의 개성 있는 목소리마저 뭉개져 버렸다. 나조차 별로였으니 까다로운 음악 팬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게 당연했다. 그렇게 고생해서 데뷔했는데도 에스리는 다시 연습생 신분으로 돌아왔다. 소속사를 옮겼는데 그곳에서는 배우 활동 겸업을 원했다. 에스리는 연기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예고 연기과에 들어갔던 건 무대에서 표현력이 풍부해질 것이라는 조언 때문이었다. 그녀는 오로지 노래를 부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새로운 소속사에는 그녀보다 어린 연습생들이 훨씬 많았다. 그곳에서 에스리는 솔로 데뷔 준비를 하면서 4편의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학교에서 연기를 배운 게 도움이 됐는지 배우처럼 자연스러웠다. 소속사 남자 가수들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했고 힙합 노래 3곡에도 피처링을 했다. 챔피언이 되자 내게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여자 복싱 선수는 대학부와 실업팀을 모두 합해 30명이 조금 넘는 상황이다. 고등학교 1학년이 우승을 했으니 유망주라며 과분한 관심을 받았다. 언론사 몇 군데와 인터뷰를 했다. 인터넷 기사도 올라왔다. 프로로 전향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종합 격투기 단체에서도 연락이 왔다. 하지만 나는 복잡한 걸 싫어한다. 복싱으로 시작했으니 복싱으로 끝내자는 생각뿐이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붙게 될지는 할배에게 전적으로 맡겨두고 훈련만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할배는 내 말을 듣고는 정신 상태가 마음에 든다고 좋아했다. 그러면서 주말 동안 특별 휴가를 주었다. 게다가 일주일 동안은 따로 식단 관리 안 할 테니 마음껏 먹으라고 했다. 복싱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자유가 찾아왔다. 생일을 앞둔 주말 모처럼 에스리를 만났다. 대화역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다. 그렇게 원하던 솔로 가수 데뷔는 미뤄졌지만 걸그룹을 준비할 때보다는 훨씬 밝은 표정이었다. 에스리는 내가 말도 안 되게 예뻐졌다고 호들갑을 떨며 자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에슬, 사진 좀 그만 찍어.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잖아. 뭔 상관? 네가 예뻐서 쳐다보는 거야. 에바 금지. 너 내가 이런 데서 입 열지 말랬지. 인형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잖아. 아우 진짜 아서왕. 아우 너도 어지간히 주책바가지야. 뭐래? 반사다? 모처럼 킥킥거리며 웃었다. 에스리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수다를 떨다 보니 나도 여고생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에스리가 파우치 안에 든 화장품을 하나씩 꺼내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신기하고 재밌기도 했지만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민망하기도 했다. 에스리 피부색에 어울리는 화장품을 내 검게 탄 얼굴에 바르니 이질적이었다. 언젠가는 나도 화장에 관심을 두게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온종일 땀을 흘리는 게 내 할 일이다. 내가 화장에 통 관심을 보이지 않자 에스리도 포기했다. 그래, 화장은 무슨 화장이야. 안 해도 이렇게 예쁜데. 뭐래. 나중에 TV 나올 정도로 유명한 선수가 되면 그때 배울게. 그동안 운동 말고는 다른 곳에 관심을 둔 적이 없었다. 에스리도 음악에만 파묻혀 살았을 것이다. 매일 땀 흘리며 연습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체중을 재고
복싱 선수나 아이돌 지망생이나 별 다를 게 없다. 또래 여자애들과 달리 팔꿈치가 까만 것도 그렇다. 에스리가 함께 셀카를 찍자고 해서 어색하게 웃어보았다. 휴대폰 액정에 비친 둘의 모습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남의 눈에도 우리가 친구 사이로 보일까? 나는 웬만한 남자와 맞먹는 키와 덩치에 머리도 짧다. 에스리는 하얀 피부에 여리여리한 몸을 가졌고 얼굴은 인형 같다. 남매 혹은 연인 사이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잘 나왔어. 난 네가 통통할 때도 좋았는데 운동해서 살 뺀 모습도 괜찮네. 운동해서 살 뺀 게 아니라 살 빠질 때까지 운동한 거야. 둘이 뭐가 다름? 아무튼 피부도 훨씬 좋아졌고 멋있어. 작전이었다. 칭찬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더니 녀석은 기어이 자리에서 일어나 먼발치에서 내 전신을 찍었다. 방심한 틈을 탄 기습 공격이었다. 아사왕! 다리 뒤로 접지 마. 쭉 펴. 그래야 길게 나와. 얼떨결에 그녀가 시키는 대로 포즈를 취했다. 에스리는 여러 장의 사진 중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 메신저로 보내주었다. 과연 다리가 길쭉하게 나왔다. 완전 모델이야. 내 말이 맞지? 복싱이 사람을 완전히 개조시킨다고 했잖아. 그래. 대신에 떡볶이 국물에 튀김 찍어 먹는 낙이 사라졌어. 말도 하지 마. 침 나오잖아. 분식은 못 참지. 맞다. 너는 중학교 때부터 분식 끊었지? 미안.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 나와 에스리는 그걸 남들보다 일찍 깨달았다. 그런데 미안해서 어쩌지? 나 오늘까지는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뭐? 시합을 마친 복싱 선수에게는 치팅 위크라는 선물이 있다고. 오랜만에 분식집 들려야 되겠다. 왕서아, 이 배신자. 너 죽었어? 에스리가 진지한 척 이마를 찌푸리고는 돌연 복싱 자세를 취했다. 어설프게 휘두르는 원투펀치에 내가 쓰러지는 신용을 하자 그녀는 배꼽을 잡고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러다 서로의 볼을 손가락으로 꼬집은 채 마주보며 웃었다. 우리만의 애정 표현 방식이었다. 오후 연습 시간까지 숙소로 돌아가야 하는 에스리 때문에 데이트는 짧게 끝났다. 카페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었다.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는 눈치도 없이 일찍 도착했다.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은 뒤 헤어졌다. 일주일 동안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해도 시합에 맞춰 다시 살을 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이성의 끈을 놓지는 않았다. 그래도 이미 꽂힌 떡볶이와 튀김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까진 열량쯤이야. 반나절만 운동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분식집에 들렸다. 한 손에는 에스리가 사준 생일 선물이 담긴 쇼핑백, 한 손에는 포장한 음식이 든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집을 향해 걸어갔다. 우리 집으로 가는 길에는 인도가 없어지는 지점이 있다. 비닐하우스나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퇴근한 이후부터는 그 일대에서 사람 얼굴 보기가 힘들다. 간혹 차들만 오가는 곳인데 거기부터 집까지 딱 10분이 걸린다.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니 4시가 조금 넘었다. 엄마가 입원한 병원의 저녁 면회 시간은 6시부터다. 밤에 또 샤워할 거니까 간단히만 씻고 분식을 먹고 출발하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았다. 집이 다가올수록 걸음 냄새가 진해졌다. 그래도 에스리한테 배운 대로 엄마하고 사진을 찍을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다. 네가 엄마 닮은 거구나? 우리 엄마도 사진 찍는 거 안 좋아해. 나처럼 표정도 어색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 1, 2까지만 세고 2에 찍어. 2에? 카페에서 에스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엄마와 자연스럽게 나오는 셀카를 찍을 수 있을지 알려주었다.
그런 쪽으로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중 가장 믿을만했다. 둘에 보통 셋 되기 전에 표정이 굳어. 그리고 휴대폰 액정 보고 찍는 거 어색하지. 맞아. 게다가 엄마는 카메라를 보라고 해도 말을 잘 안 들어. 안 찍어보셔서 그래. 꼭 그렇게 정면을 볼 거 없어. 둘이 같은 방향을 봐. 마주 봐도 좋고. 애슬이 말대로 할 참이었다. 이왕 찍는 거 제대로 해서 인화까지 하려고 했다. 집에 있는 앨범에는 내 어릴 때 사진만 가득하다. 젊은 시절에 엄마를 찍은 사진은 없다. 어디에 따로 감춰놓은 것 같은데 엄마는 통 알려주지 않았다. 엄마 사진을 커다란 액자로 만들어 거실 한가운데에 걸어두기로 했다. 그러면 집에 혼자 있어도 허전하지 않을 것 같았다. 빵빵! 가까운 곳에서 차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다. 집 앞에 검은색의 커다란 외제차가 서 있었다. 차에 관심이 없는 내 눈에도 근처에서 비닐하우스나 공장을 하는 사장님들이 타는 것보다 훨씬 비싸고 좋아 보였다. 엄마를 찾으러 온 손님인가? 아니면 뒤늦게 인터뷰하자고 찾아온 기자인가 하고 생각했다. 사방은 온통 비닐하우스에 CCTV도 없고 주말에는 지나가는 차나 사람도 없는 곳이다. 혹시 나쁜 사람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몸에 힘이 들어갔다. 신경 쓰지 않는 척하며 차를 지나치려고 할 때였다. 운전석 창문이 내리면서 선글라스를 낀 중년 남자가 말을 걸었다. 네가 서하니?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움찔하며 겁이 덜컥 났다. 엄마를 찾아온 손님이라면 엄마 이름을 댔을 것이고 기자나 복싱 관계자라면 왕서와 선수라고 불렀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누구시죠? 나도 모르게 쫄보처럼 목소리가 떨렸다. 서하 맞구나. 누구시냐고요? 잠깐 타. 아저씨랑 얘기 좀 하자. 그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내 눈을 바라보았다. 눈빛과 표정을 보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엄마 얘기 때문에 그래. 엄마? 엄마 얘기라니? 눈앞이 아득해졌다. 병원 사람이라면 내 전화번호를 알 테니 굳이 집까지 찾아올 필요는 없을 것이다. 빚쟁이인가? 빚쟁이가 아직 미성년자인 나와 무슨 할 얘기가 있을까? 한국 챔피언이 됐으니 돈이라도 벌었을까봐? 어림없는 소리. 스폰서가 없으면 세계 챔피언이 돼도 방어전을 치를 돈이 없어 타이틀을 박탈당하는 게 여자 복싱이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다음에 다시 올까? 다음에 다시 온다는 걸 보니 그냥 던지는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니다. 도와주겠다는 걸 보니 좋은 어른인가? 어찌됐건 다음에 이 아저씨를 만날 확률은 지극히 낮다. 주말이 지나면 나는 다시 늦은 시간까지 체육관에서 샌드백을 때리는 복서로 돌아간다. 정말 돕기 위해 온 것이라면 잡아야 하는 기회일까? 잠깐이면 돼. 그가 조수석 문을 열었다. 지난 썬팅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차 내부가 보였다. 운전석 외에는 모두 비어 있었다. 남자 옷에는 별 관심이 없지만 아저씨가 입은 양복이 명품이라는 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고급 외제차에 명품 양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라니 정말 부자거나 조폭 아니면 사기꾼일 것이다. 셋 다 나와는 별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빨리 결정해주면 안 될까? 여기 시골 냄새가 좀 지독하네. 낮은 목소리와 말투에서 어쩐지 잘 배운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다. 잘 배웠다고 좋은 사람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양아치는 아닌 것 같았다. 침을 꿀꺽 삼킨 뒤 조수석에 앉았다. 현명한 결정이야. 이제 문 좀 닫아줄래? 네. 근처 조용한 데로 갈까? 여기서 얘기할까? 여기보다는
조용한 데는 근처에 없을걸요? 내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까지 걸어오는 동안 티셔츠가 땀에 젖었는데 차 안은 시원했다.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아저씨와 10분 남짓 얘기를 나누었다. 그는 내내 팔짱을 낀 상태였다. 차에 탈 때만 해도 여차하면 주먹을 날릴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다 보니 나는 어느새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사흘이면 충분하다 이 말이지? 그 전에라도 빨리 결정해서 연락하는 게 좋아. 너한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머니한테.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어른으로서 말해줄게. 이런 결정을 할 때는 말이야. 제안받은 것보다 나은 대안이 있는지만 생각하면 쉬워져. 참고할게요. 그는 내게 커다란 숙제를 남겨두고는 먼지를 일으키며 비닐하우스 지대를 빠져나갔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비닐하우스 중에서 우리 집을 찾아내는 건 내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검정 차광막을 씌워놓은 것만 가지고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빈 생수통이 가장 먼저 눈에 보인다. 생수통과 화분 몇 개가 자리한 흙바닥을 우리는 마당이라고 부른다. 비닐하우스에서 산다고 하면 움막에 사는 자연인이나 노숙자를 떠올리겠지만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우리 집은 제법 살만하다. 수도와 전기 모두 들어온다. 주방에 LPG통을 연결해 쓰기도 했는데 터질까봐 무서워서 요즘은 휴대용 버너를 쓰고 있다. 5평이나 되는 방이 3개가 있고 그중 하나는 거실이자 주방으로 쓴다. 나머지 방을 나와 엄마가 하나씩 쓴다. 엄마는 더위를 안 타서 에어컨은 내 방에 설치했다. 한여름에는 아무리 틀어도 미지근한 바람만 나오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 겨울에는 선풍기처럼 생긴 전기 히터와 전기장판으로 난방을 한다. 열무 농사를 크게 짓는 김 사장님이 바닥에 전기 필름을 깔아주었는데 전기 요금이 많이 나와서 거의 쓰지 않는다. 요즘에는 가뜩이나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고민이 많았다. 거기에 갑자기 찾아온 낯선 아저씨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민거리가 생겨버렸다. 시원한 자동차 안에서 식어버린 떡볶이처럼 내 식욕도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래도 아까워서 우걱우걱 씹어먹었다. 소화도 시킬 겸 며칠 동안 청소를 하지 못한 엄마 방을 쓸고 닦았다. 땀으로 젖은 옷을 세탁기에 던져놓고 샤워도 했다. 가벼운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나왔다. 운동화 끈을 다시 묶으려고 마당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궁둥이를 걸쳤다. 내가 대신 물을 주기는 했지만 너무 더워서 그랬는지 엄마가 아끼던 화분이 시들어 버렸다. 일주일 만에 만난 엄마 모습도 그랬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새 엄마가 병원 침대에 누운 모습이 익숙해졌다. 그래서 엄마 손을 잡고 함께 놀이공원에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싫다고 손사래를 치는 엄마 머리에 예쁜 머리핀까지 꽂아주었다. 하나, 둘, 에스레에게 배운 대로 셀카도 함께 찍었다.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어서 타고 싶던 놀이기구를 마음껏 탈 수 있었다. 롤러코스터와 범버카를 연달아 타고 나니 엄마가 피곤해하는 것 같았다. 동물을 좋아하는 엄마를 위해 사파리 구경을 가기로 했다. 생각과 달리 줄이 길어서 내가 먼저 뛰어가 자리를 잡았다. 저기요 할머니, 지금 새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고 다가오는 엄마를 젊은 커플이 멈춰 세웠다. 아니, 저기에 우리 딸이 자리를 맡아서. 어디요? 할머니 딸이 어디에 있는데요? 커플 중 여자가 엄마에게 얄미운 말투로 얘기했다. 당황한 엄마 얼굴을 보니 화가 났다.
엄마가 내게 화를 내는 것보다 우는 것보다 당황하는 게 더 싫다. 집으로 찾아온 빚쟁이 앞에서, 처음 갔던 피자집 주문대 앞에서, 은행 입출금기 앞에서 엄마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곤 했다. 저 앞에 있잖아요, 우리 딸. 서아야! 엄마가 부르기도 전에 나는 이미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짧은 반바지를 입은 여자 앞에 다가섰다. 허리춤에 손을 올리고 쏘아붙이듯 말했다.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할머니? 그래, 할머니. 야, 네가 이 할머니 딸이라고? 할머니 아니거든요. 우리 엄마거든요. 사과하세요. 사과? 어이가 없네. 야, 어린 게 어디서?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글러브를 끼지 않은 맨손으로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되지만 우리 엄마를 할머니라고 하는 것까지 참아야 할까? 내 또래 엄마들보다 나이가 많은 게 엄마에게는 나름의 한이다. 안 그래도 떼약볕에서 일해서 더 늙어 보이고 주름도 늘었다며 한숨을 쉬던 우리 엄마에게 할머니라니. 사과하라고! 얘 봐라. 사람 치겠네? 사과해! 사과하라고! 이상했다. 목청껏 외쳤는데 소리가 크게 퍼지지 않고 오히려 내 귀 안에서 울리는 느낌이 들었다. 꽉 쥐었던 주먹에도 조금씩 힘이 빠졌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온몸에 힘을 쥐어짜냈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다가 고개를 들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반 아이들이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맙소사. 책상 위에 엎드려 잤나 보다. 침까지 흘렸는지 원의 방정식을 필기하던 공책에 동그랗게 물이 고였다. 수학 시간이었다. 아서왕, 운동하느라 피곤한 건 이해하는데 잠꼬대는 조금 심한 거 아니니? 쌤, 죄송합니다. 쌤한테 사과하라고 소리치더니 자기가 사과를 하네. 고맙다 얘. 수학 선생님 말씀에 애들이 교실이 떠나가게 웃었다. 멋쩍게 웃으며 헝클어진 머리칼을 정리했다. 어릴 때부터 나는 먹고 싶은 것과 자고 싶은 것을 참지 못했다. 복싱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둘 다 참아야 했다. 그럼에도 사흘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것은 처음이었다. 명품 양복을 입고 나타난 아저씨 때문이었다. 내 나이 17, 10만 원, 100만 원이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는 짐작할 수 있지만 1000만 원이 넘으면 가늠이 되지 않았다. 손가락보다 많은 수를 셀 수 없어서 10 이상이면 모두 많다라고만 표현했다는 원시인처럼. 대략적인 돈의 무게를 알게 된 건 엄마의 병원비와 엄마 명의로 된 빚 때문이었다. 나라에서 매달 주는 돈으로는 어림도 없는 액수였다. 그 아저씨가 나에게 제시한 돈은 5천만 원. 그게 참 절묘했다. 1억 원이었으면 사기나 범죄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일산 아파트에 방 한 칸도 살 수 없는 돈이지만 내게는 지나치게 커서 현실감이 없는 금액이다. 5천만 원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절실한 돈이었다. 그 돈이면 엄마의 빚을 갚고 수술비까지 낼 수 있다. 엄마를 치료하려면 돈만으로 되지 않았다. 의사 선생님은 약물 치료만 하면 살 확률이 낮은데 심장 이식을 하면 내가 시집 갈 때까지도 살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엄마가 O형이라 O형 기증자의 것만 받을 수 있는데 보통 1년 넘게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 아저씨는 자기가 그 기간을 당길 수 있으며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는 나에 대해,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무섭기도 했지만 그 역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 엄마도 그 아저씨와 같은 상황이라면 자식을 위해 그렇게 했을지 모른다. 수학 선생님은
종치는 것보다 먼저 수업을 끝내줘서 애들에게 인기가 많다. 4교시 수학 시간이 끝나자 내내 졸던 아이들이 치마를 휘날리며 급식실로 뛰어갔다. 영화 300에 나오는 스파르타 군인들처럼 무시무시한 기세여서 복도가 울렸다. 영양사 선생님이 바뀌더니 전날 인기를 끌었던 닭강정에 이어 무려 랍스타가 메뉴로 올라왔단다. 빈 교실에서 할배가 싸준 도시락을 먹었다. 여름방학이 끝나면 대통령배 전국 복신대회에 출전하기로 했다. 그때까지 엄마가 나와서 내 경기를 보러 오면 얼마나 좋을까. 식욕은 하나도 없었지만 꾸역꾸역 닭가슴살과 보충제를 삼켰다. 결정을 마쳤다. 아이들이 식사를 마치고 올라오기 전에 아저씨와 통화를 하기로 했다. 주머니 속에 내내 지니고 있던 메모지를 꺼내 거기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그래 서아야, 결정했구나. 그게요. 아니야. 얘기했잖니. 전화로 하지 말라고. 아, 네. 그는 내게 전화나 문자 대신 꼭 텔레그램으로 말을 걸라고 했다. 그 간단한 걸 까먹다니 정신이 없긴 없었다.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보냈다. 저 할게요. 잘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만나서 얘기하자. 언제 시간 되니? 체육관에서 훈련을 마치고 집 앞에서 보기로 약속을 잡았다. 오후 수업을 들을 때도, 수업을 마치고 체육관에서 운동을 할 때도 내가 내린 결정이 옳은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느라 집중하기 힘들었다. 그래가지고 1회전 통과나 하겠느냐고 할배에게 엄청나게 혼난 뒤 체육관에서 나왔다. 드문드문 가로등이 있기는 하지만 집 근처는 밤이 되면 늘 어둡다. 가끔 개가 짖는 것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길을 빠르게 걸었다. 토요일에 보았던 검정차가 집 앞에 있었다.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앉았다. 잘 생각했어. 확실한 거죠? 그래, 너에게 사람을 붙여줄 거야. 아니요, 우리 엄마 수술이요. 그것까지는 책임지는 거 맞죠? 그에게는 나와 나이가 같은 딸이 있었다. 나와 키와 체중, 얼굴형까지 비슷하단다. 그 딸이 사고를 친 게 모든 일의 발단이었다. 맞은 사람 가족이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 중이란다. 그는 자신의 딸 대신 내가 경찰에 가서 자수하면 그 대가로 5천만 원을 준다고 했다. 대신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고 했다. 너도 애기가 아니니까 짐작하겠지만 이런 제안을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뜻이란다.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네가 우리의 비밀을 밝힐 텐데 그건 내게 치명적이겠지. 우리 딸에게도. 아, 이름은 소미야. 소미. 너처럼 예뻐. 너는 경찰서를 다녀와도 운동선수를 계속할 수 있겠지만 소미는 작은 흠결도 있으면 안 되거든. 나중에 큰일을 할 거라서. 그 돈이면 네 엄마 채무는 깔끔하게 해결될 거야. 그리고 우선순위를 올려서 곧 수술도 받게 될 거야. 아저씨는 깔끔이라는 단어를 좋아했다. 우리의 거래가 깔끔하게 끝날 것이고 그로 인해 자기 딸 이력도 깔끔해질 것이라고 했다. 나도 깔끔하게 끝나기를 바랐다. 경찰서라는 단어만 들어도 무섭지만 엄마를 잃는 게 더 무서웠다. 내가 복싱을 하겠다는 걸 엄마가 수락한 이유가 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던 내가 돌이 지날 무렵 심하게 앓았단다. 열이 펄펄 끓어서 울음을 그치지 않았는데 마침 우리 집을 지나던 법사인지 도사인지를 만났다고 한다. 그는 병원에서 고칠 병이 아니고 열심히 기도해야 딸을 살릴 수 있다며 얘를 명대로 살게 하려면 운동을 시켜야 한다고 했다. 엄마는
정성을 다해 기도해서 나를 살렸다. 이제 나는 지나칠 정도로 건강한데 엄마가 아프다. 내가 엄마를 살릴 차례다. 조금만 참아, 엄마.